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6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커텀스 어, 정리했죠. 인커텀스 다 살펴봤고, 인커텀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배운 이제 규칙이 CIF인데, FOB하고 CIF가 실제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커텀스 규칙입니다. 사실 인커텀스 규칙이라고 말하기에도 FOB하고 CIF는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미안하냐면 FOB하고 CIF가 인커텀스보다 먼저 생겼거든요. 예, 먼저 있었던 11가지 인커텀스 규칙 중에 그 FOB, CIF는 ICC가 인커텀스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애들이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 인커텀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FOB, CIF는 먼저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무역상들이 FOB, CIF를 쓰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2주까지는 아니었나요?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인커텀스를 배웠습니다만, 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국제상업회의소가 이야기하는 인커텀스 내용대로 실제 수출입을 하는 무역 실무를 하는 분들이 인커텀스 상의 내용대로 절대 무역하지 않는다. 그들이 수많은 형태로 변경하고 변형을 해서 그들 나름의 FOB, 그들 나름의 인커텀스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FOB CIF는 오랜 기간 사용이 되었고 수많은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운송에서 FOB CIF를 쓸 수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인커텀스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실제 실무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거 무시, 항공운송 FOB, 항공운송 CIF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커텀스 이전부터 FOB와 CIF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FOB와 CIF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변형되어지고 어떻게 변형되어졌을 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은 상무론 시간에서 다루진 않고 계약론 수업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의 첫 부분을 좀 살펴보면, 마지막에 인커텀스 11개 규칙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CIF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OB와 CIF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를 하는 분들이 FOB와 CIF를 가장 인커텀스와 다르게, 인커텀스 내용하고는 맞지 않게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CIF 조건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느냐? CIF가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임과 그리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인데, 거기서 CIFN-C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수수료죠. 커미션이라는 게 보통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면 CIFN-C가 됩니다. CIFN-E는 환율이죠. 익스체인지, 환율과 관련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면 이 조건이 되고, CIFN-I는 인터레스트, 이자죠. 매도인이 금융 비용, 이자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하면 이 조건이고, CIFN-CI라고 하면 커미션과 인터레스트를 같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CIF 랜디드, 이거는 이제 그 랜디드가 일단 양하 양육 비용을 의미하거든요. 목적지 수입국에서의 양하 양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CIF 클리어드는요, 이게 클리어가 영어 표현으로는 원래 의미적으로는 치우다, 뭐 이런,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무역에서 클리어라고 사용을 하면 대체적으로 뭐 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CIF 커스텀 듀티 페이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DDP, 갑자기 헷갈리네. DDP랑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DDP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CIF를 변형해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CNI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CNF, CNF는 이제 CFR의 옛날 이름이고, 뭐 이런 식으로 CIF의 계약 내용에 매도인이 부담하거나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을 변경을 해서 CIF, 인커텀스 상의 CIF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쓰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커텀스 상의 CIF를 쓰지 않고 여기 CIF 조건의 변질에 해당되는 CIFNC라든지 CIFNE라든지 이런 걸 쓴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서에 이 일종의 인커텀스를 변경 내진 변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에 분명히 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IF에 C를 썼다. 그러면 C 수수료 좀 애매하잖아요. 이 수수료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매매 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사실 그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란 어렵죠.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래서 CIF든 FOB든 변형해서 쓸 수 있다.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실제 인커텀스와 다른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형거래 규칙이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변형된 내용에 대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조금 계약서나 이런 데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CISG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G는 주로 우리가 무역 계약론 수업에서 많이 다룹니다. 근데 CISG를 우리가 상무론 시간에 다루기에는 뭐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고 CISG의 어떤 그 계약 성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청약과 승낙 파트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CISG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결제 파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무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 실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지만 우리가 또 강론에서 뭐 계약론이면 계약론, 무역 결제론이면 무역 결제론,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화물 운송론이나 해상 보험론이나 이런 수업들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은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조금 심화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G는 우리가 앞서 자세하게 배웠던 인커텀스랑은 좀 다릅니다. 그 포지션이나 연원이나 역사가 달라요. 이것은 정식 명칭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앞 글자를 다 따서 CISG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United Nations Convention 이거를 빼고 그냥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줄여서 CISG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국제물품 협약, 뭐 국제물품법, 뭐 국제물품 매매법, 뭐 국제물품 매매 유엔 협약, 뭐 명칭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명칭도 많고
영어 표현으로도 풀네임을 쓰는 사람도 있고 CIS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UNC CIS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협약의 초안 자체가 비엔나에서 나왔다고 해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협약의 줄임말이자 약어인 CISG를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CISG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거를 비엔나 협약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비엔나 협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배웠는데 어느 순간 비엔나 협약이라는 표현보다 CISG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비엔나에서 성약된 국제 협약들이 이거 말고도 CISG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정식 명칭의 주요 앞글자를 딴 CISG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80년에 초안이 나왔고요. UN 협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UN 맞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뉴욕 미국 뉴욕에 그 본부를 두고 있고 예전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을 지냈던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UN 맞습니다. 그 UN에서 제정한 UN 협약입니다. UN 협약이라면 그러면 UN 회원국 사이에서 무조건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UN이라고 해서 그 200개 가까운 국가들을 다 강제할 수는 없어요. UN이. 그래서 UN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게 뭐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뭐 국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유엔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 안전 보장 이사회라든지 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그런 어떤 국제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런 어떤 뭐 중재라든지 사건 해결을 하는 그런 안전보장 장치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개발도상국의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루죠. 그리고 뭐 유네스코라든지 뭐 유니세프 뭐 그 인류가 후대에 계승해야 될 뭐 어떤 문화재라든지 뭐 자연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어린이들의 어떤 건강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폭넓게 유엔이 신경을 쓰는데 이 유나이티드 컨벤션이라는 게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거나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건 아니에요. 유엔 컨벤션은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각 국가마다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유엔 협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가입할 때 가입한 국가는 이 유엔 협약의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2004년에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CISG에 2004년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 해 이게 이제 그 가입과 발효에 대한 규정도 이 CISG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가입회의 그 다음 돌아오는 3월 1일에 발효가 됐다. 발효라는 게 효력을 발휘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CISG 체약국이 되었고요. 쉽게 말해서 이 CISG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국제 물품 매매, 무역이죠. 국제 물품 매매. 이 무역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 통일성이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엔이 나서가지고 이 CISG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만한 주요 국가들이 여기 CISG에 모두 다 참여하고 가입되어 있으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상법이 있죠.
국제 물품 매매 말고 물품 매매와 관련된 규율을 하는 것이 상법 혹은 뭐 민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거래로 한정을 하고, 이제 CISG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체약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해서는 CISG를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ISG와 인커텀스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텀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웠죠. 그리고 CISG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학습을 했는데, 제정 주체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라고 하는 운시트랄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CISG를 만들었고요. 인커텀스는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만들었습니다. 제정 연도는 인커텀스는 1936년 이거 만들고 나서 2년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죠. 자, CISG는 1980년 그리고 효력 발생은 88년 1월 1일 날 효력이 발현되었고요. 인커텀스는 어떤 국제 협약이 또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ICC가 그냥 일종의 출판물 형태로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1936년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1980년부터는 10년 주기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80, 1990, 2000, 2010, 2020. 그래서 11개의 정형거래 조건을 정의를 하고 그 각각의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0가지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반대로 CISG의 경우에는 무역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어떤 적용 범위, 계약의 성립, 그리고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CISG의 경우에는 체약국, 그러니까 이 UN 컨벤션에 가입한 국가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게 좀 국내법하고 좀 다른 점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렇겠지만 그 각 국가마다 법이 있고 법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CISG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만 하면 체약국이라 할지라도 CISG를 적용해야 되는 체약국이라 할지라도 CISG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인커텀스는 우리가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이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에 인커텀스의 내용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중거 문헌 삽입을 통해서 계약의 일부가 돼서 CISG가 아니라 인커텀스를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계약 위반이 되는 형식으로 간접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CISG에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들을 친구들도 있겠지만 매도인의 구제관리, 매수인의 구제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인커텀스는 그런 게 없어요. 상대방이 매도인의 할 일, 매수인의 할 일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인커텀스에 없습니다. 그리고 CISG는 기본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체약국에, 그리고 물론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CISG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사법에 의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CISG를 일종의 중거법으로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적용된다. 인커텀스는 국내 거래에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규칙과 조항의 관계가 중요한데, 양 규칙은 서로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왜 보완적이냐라고 하면, CISG가 여러분들이 계약론 수업 때 가서 공부를 해 보겠지만, CISG
계약론에서는 우리가 원문 텍스트를 펼쳐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CISG의 내용들을 좀 보면 어떤 식이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있긴 있는데 그 어떻게가 구체적이진 않아요.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없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유엔 협약으로서 수많은 국가들에게 통용돼서 사용되어야 되는 통일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넣었을 때 각 국가들이 받아들일 때 개별 국가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충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CISG가 굉장히 이렇게 라이브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인커텀스는 조금 클리어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인커텀스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깔끔해요. 매도인은 뭐하고 매수인은 뭐하고 매도인은 이거 하고 매수인은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규칙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이냐. CISG가 아무래도 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하면 그 내용의 어떤 실체적인 내용들은 인커텀스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게 CISG 제9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굳어진 어떤 무역 간행이나 간습은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널리 계승되어 왔던 무역 간행과 간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커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G도 인커텀스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인커텀스는 또 특히나 국제상업회의소가 10년마다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어떻게 보면 CISG와 일치화시키고 통일화시키고 보완제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커텀스 내용을 많이 바꿨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실제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룰이자 법이자 규칙으로서 적용이 되어진다. 이 두 개가. 자, 그럼 CISG는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국제매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두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 국가가 제약국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가 없어야 돼요. 양 당사자가 CISG는 간대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CISG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적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CISG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게 무작정 국제거래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물품 매매죠. 물품 매매. 그래서 이 CISG의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이라든지 제외되는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안 되냐. 개인용, 가정용.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쓰려고 해외 직구하는 것 같은 거 있죠. 개인 목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라고 볼 수가 없죠. 매매는 맞지만 근데 경매하는 방식은 아니고 강제 집행. 이건 어떤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물품이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그런 거에 CISG가 적용될 수가 없고, 주식, 지분, 금융상품이죠. 금융상품의 매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게 선박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이게 움직이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게 원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빌딩 건물 집처럼 부동산의 거래처럼 바라봐요.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CISG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기의 매매.
전기는 유형물이 아니죠. 형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미래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용역과 서비스가 결합이 되어 있는 용역이나 서비스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복합 거래에는 이 CISG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의 이 CISG가 담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여기도 인커텀스처럼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규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물품 인도, 소유권 이전, 뭐 서류 인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물품 적합성, 뭐 계약 적합성 뭐 이런 것도 있고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는 가장 중요한 대금 지급 그리고 물품을 받아야 되는 인도 수령, 뭐 검사 이런 것들이 매수인의 의무로서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이제 CISG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역계약론 시간에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뭐 물론 무역계약론을 수강을 하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무론만 듣고 졸업하는 뭐 자기가 이제 무역물류 전공이 아니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국제 경영이나 국제 통상 전공의 경우에는 뭐 무역 계약론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기 상무론 시간에 이 CISG의 원문 텍스트를 놓고 공부를 하면 CISG 공부하는 데만 한 2, 3주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문호 시간에는 CISG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 계약론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내용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차 강의 자료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이제 결제 파트 공부할 차례입니다. 뭐 계약 간섭 다 봤고요. 이제 결제 파트를 볼 텐데 무역 결제 방식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큰 흐름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신용장이든 송금이든 추심이든 이게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역 대금 결제 방법인데 뭐 주지할 만한 사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1997년 IT 혁명이 발생되기 전에죠. 90년대 말 소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때는 신용장 거래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역 대금 결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IT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차 송금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신용장 방식은 그 사용의 빈도가 많이 줄었고 특히 맨 밑에 있는 추심 방식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용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97년도에는 24.9%의 거래들이 이거 이제 한국 업체들이거든요. 한국 업체 기준 통계인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조금 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금 결제 방식들이 사용되는지를 다른 연구자들이 찾겠죠. 이거 제가 이거 연구하거나 논문 쓰는 분야는 아니라서 저도 이제 무역 결제나 대금 결제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저도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추심은 뭐, 거의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어들고 있고, 송금 방식. 말 그대로 계좌이체죠.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금 결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 이제 거의 여기 2014년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거에서 이제 한 10년 더 지났죠. 그 사이에 엄청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사이에 2014년 이후에 그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암호화폐들도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무역 대금 결제에 있어서 신용장, 송금, 추심 이외에도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도 이용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은 물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이제 딱 놓고 봤을 때는 송금 방식으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쓰이긴 써요. 예, 전체 거래에서 보면 개발도상국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송금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요게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통계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국내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뭐 이런 SK나 LG 뭐 이런 기업들이 보면, 아무래도 뭐 현대차는 좀 현대차나 포스코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삼성이나 SK 반도체, 뭐 LG 뭐 어떤 배터리, 뭐 LCD, LED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 전자 제품하고 관련되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보통 이런 상품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좀 그 대금 결제의 방식이 좀 빠른 송금 방식의 선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데이터 통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어음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 뒤에서 얘기하게 될 어떤 그 화한어음 지결제도 내지는 뭐 한어음 지결제도, 뭐 아니면 신용장과 주심에 있어서 선화증권과 어음을 이용한 뭐 대금 결제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꼭 등장하는 것이 환어음입니다. 한어음은 두 개 말이 붙은 거죠. 환이란 말, 그리고 어음이란 말이 붙은데, 어음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뭐 기업이 부도가 나서 어음을 막지 못했다, 약속어음, 보통 이제 약속어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약속어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을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당장 현찰이 없어서 몇 날 며칠 이후에 내가 돈을 지급해 줄게. 그래서 몇 날 며칠 이후에 한 60일 뒤에 어느 은행에 가봐. 그리고 요 증권을 보여줘. 그러면 아마 은행이 너한테 돈 얼마를 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보통의 약속어음이죠. 그래서 당장 현찰은 없지만 미래에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신용도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약속어음이고, 실제로 60일 뒤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 돈 받을 사람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계좌에 돈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어음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뱅크럽이 나는 거죠. 이제 뭐 다 달라들고 이제 멱살 잡고 이제 잡으러 다니고, 뭐 빨간 딱지 차압 들어오고. 빨간 딱지 차압이 왜 들어와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빨간 딱지 차압이.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은행의 계좌에 약속대로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대금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그 계좌에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돈 갚아야 될 사람의 일단 재산을 동결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거 팔아서라도 내 돈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한국의 그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꼭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전파 낭비 같은 막장 드라마를 좀 보면 꼭 재벌이 등장하고, 재벌이 그냥 재벌이면 되는데 꼭 그 무슨 뭐 부도가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레파토리는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써먹던 레퍼토리를 계속 그대로 올려온 거죠. 그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죠? 뭐, 그 재벌과 일반인과의 뭐 연애, 뭐, 근데 알고 보니 뭐, 이복 자매더라, 이복 남매더라,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네가 죽니, 내가 죽니, 뭐 이렇게 김치 싸대기도 날리고, 뭐 막 그런 거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드라마 같은 거 안 봅니다.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손 뗀 지 한참 지났어요. 예,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뭐 거의 그런 걸 거예요. 뭐 태조 왕건 뭐 그런 드라마가 내가 본 마지막 드라마였던 것 같아. 요즘 근데 이제 그냥 드라마를 안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저는 한국 드라마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안 봤어요. 킹덤 이런 것도 안 봅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을 안 본 사람이다. 그렇죠? 왜? 그거 말고도 볼 게 많다. 그거 말고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재미난 각본 없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각본 없는 드라마가 많거든요, 세상에는.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죠. 스포츠는 결말이 정해지지 않았죠. 조작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축구. 야구는 너무 길어서 싫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NFL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이 한어음이 그래서 약속어음, 한어음이라기보다는 약속어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금융 생활을 하면서 써보진 않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저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K 막장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최고로 비싼 화폐, 최고 고액 화폐가 세종대왕님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임당 할머니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임당 할머니, 저는 할머니 맞아요. 왜냐면 저희 외가가 그쪽이기 때문에, 율곡이 선생님 쪽이기 때문에, 저희 외갓집이. 나한테 할머니 맞지, 뭐. 율곡이 선생님의 엄마니까. 아무튼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외갓집이 그쪽인데, 신사임당 할머니가 나오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5만원 건이 나오면서 5만원 건이 나오기 전에는요, 진짜로 뭐가 굉장히 많이 쓰였냐면 10만원짜리 자기압수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떻게 대금을 치를 때. 지금은 현찰을 안 들고 다녀도 뭐가 돼요?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토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도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핀테크라고 하죠. 금융하고 이제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10만원짜리 자기압수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수표 사기, 이런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압수표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썼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아마 5만원권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자기압수표가 한국의 경제활동에서 사라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5만원권이 사용되면서부터입니다. 어쨌든 그런 자기압수표, 약속어음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한어음이란 말은 잘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 쪽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진짜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국제무역의 이해 수업만 듣고 바로 이 상무론을 듣는 친구들 경우에 그렇겠죠. 이 한어음이란 게, 그래서 어음은 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은 어음인데, 이게 이제 교환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교환이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교환이 일어나 있는데 라고 하면, 보통 어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줄 사람이 당장 현찰이 없어서 돈 받을 사람한테 현찰 대신 나중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돈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에 대한 증권으로서 발행하는 것이 약속어음이자
혹은 뭐 수표거든요. 뭐 수표는 조금 다르지만, 수표는 왜냐하면 은행이 분명히 현찰이 있어야만 그것을 은행이 자기들이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금액만큼의 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어음과 수표가 사실은 좀 다르지만, 이 약속어음과 수표가 공통되는 점은 뭐냐면, 돈 줄 사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받을 사람한테 주는 돈이란 개념은 같아요. 근데 환어음은 요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이 아니고 돈 받을 사람이 발행을 합니다. 그게 교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어음의 정의를 보면 어음 발행인, 그러니까 이 한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죠. 어음 수표를, 왜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은 수표 책을 안 쓰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한다는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없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옛날 영화인데 혹시 그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시엔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아마 뭐 이런 OTT에서 찾아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영화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수표 책이란 게 나와.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그런 현대적인 핀테크 금융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표 책이 있고, 이 수표 책은 보통 은행이 줘요. 그래서 그 수표에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용화된 간용어구로서 쓰이는 백지 수표란 말 있죠. 수표가 빈칸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백지 수표에다가 금액을 적고, 이 수표에 대해서 개런티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뭐 계좌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적어요. 그러면서 이제 끊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찰은 없지만 너한테 이 정도 금액을 줄게. 이거 나중에 은행 가서 내 계좌에서 받아가.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개념이었어요. 수표 책에. 그래서 돈 줄 사람이 만드는 개념이었는데, 돈 줄 사람이 돈 받을 사람한테 발행해주는 개념이었는데, 환어음은 이게 뒤집혀져 있다 보니까 돈 받을 사람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돈 줄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돈 받을 사람이 그걸 보냈고, 그럼 돈 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줄 사람이라면, 그 종이 쪼가리가 날라왔을 때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일종의 돈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돈 내놓으라는 소리. 그렇잖아요.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이런 서류를 끊어줬다? 그럼 돈 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무역거래에서 돈 줄 사람이 누굽니까?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수입자잖아. 물건 사는 사람이잖아.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뭔가 종이 쪼가리를 받았어. 금액이 적혀 있어요. 날짜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뭘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돈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돈 내놓으라는 소리. 그래서 이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드로워, 어음 발행인을 영어 표현으로 드로워라고 하는데,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드로위가 됩니다. EREE. 이거는 영어의 어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접미어와 수동적, 피동적 역할을 하는 사람의 접미어죠. 이 이는. 그래서 인터뷰어, 인터뷰이 이런 표현을 쓰죠. employer, employee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 표현에서. 네, 그래서 드로워, 드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을 받는 사람, 이 지급인이 뭐냐면 돈 줄 사람이에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어음을 받는 사람인 거죠. 돈 주는 사람이 어음을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어음이래. 한어음에다가 뭐 얼마인지 금액이, 그리고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 이 어음상에 기재되어 있는 돈 받을 사람, 수취인,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인, 소지인 이런 사람들한테 대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유통되는 서류가 한어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LC와 추심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 한어음이 사용될 때는 한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인, 그리고 지급인, 수취인 이런 3명의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생략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봐봐요. 발행인이잖아요. 발행인. 드로워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드래프트를 발행했다라는 뜻에서 드로워예요. 드로워의 반대가 그러면 여기 ER이 붙어 있으니까 EE가 되죠. 네, 그래서 발행인이고 뭐 그 드래프트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드로위가 일종의 어음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어음 수령인? 어음 수령인? 뭐 어음 수령인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발행하고 수령하고. 근데 보세요. 여기 한국어가 수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지급인이죠. 지급인. 사실 사전적으로 보면 드로위를 아마 사전에서 찾으면 지급인이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정확하게 영어 사전을 안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드로위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드로워와 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이 드래프트를 발행했다는 의미니까 이쪽의 해석이 지급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음을 수령하는 사람? 어음 받는 사람? 이란 뜻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고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수취인이 있어요. 아, 돈을 받겠구나. 그거를 왜 수취 그러면 돈도 받을 수 있고, 뭐도 받을 수 있고 하는 뜻이지만, 영어 단어를 보세요. 영어 단어가 pay이죠. pay. 대충 어떤 느낌? 돈 받는다는 느낌 확 들죠. 그럼 이게, 돈을 수취한다는 뜻이구나. 로 이해가 될 텐데, 반대쪽에 보면, 페이어가 없어요. 그럼 페이어에 해당되는 말이 재밌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급인이라고 되어 있어. 돈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영어 단어로 페이어가 여기 좀 있어야 되고 이 페이어의 한국어 해석이 지급인이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대칭적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여기 드로위라는 영어 단어 옆에 한국어 해석이 뭐 어음 수령이거나 어음 수치인이거나 뭐 이런 이름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지급인 한국어로 지급인 영어 단어로 드로위라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 어음을 받고 수령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급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는 드로위, 한국어로는 지급인.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어음 수령을 했다라는 역할과 영어 단어로는 페이어라는 것이 생략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4명이 나와야 되는데 3명만 나와. 3명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3명의 당사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3명의 당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것 중 2개를 같은 사람이 경할 수 있다. 이미 이 지급인은 2가지 역할이 하나가 짬뽕이 됐죠. 이미.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발행인이 지급인이 되고, 수취인이 지급인이 되고, 발행인이 수취인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말은 그렇지만 제가 여기 보면 134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134 발행인하고 지급인이 같은 경우 혹은 수취인과 지급인이 같은 경우 이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케이스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발행인이나 수취인, 지급인 다 똑같은 사람.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수취하고 자기가 돈을 지급하고 자기가 돈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럼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건 어떤 케이스냐? 2번째 케이스다. 2번째 케이스가 뭐냐? 발행인하고 수취인이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도 쉽게 말해서 이거죠. 어음 수령인 드로위와 대금 지급인이란 페이어가 합쳐져서 한국어로 지급인이라 쓰고 영어로 드로위라고 쓴다라고 했는데 이쪽 발행인, 그러니까 어음 발행인과 대금 수취도 한 사람이 해서 이게 짬뽕이 되면 뭐가 될까요? 심플하게 그냥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청구서 날려서 돈 받아오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무역 거래로 넘어오면, 무역 거래에서 사용될 때는 크게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송금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송금 방식에서는 하나만 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돈을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은행 송금하라고 독촉하면 되고, 그냥 돈 줄 사람은 은행에다 계좌 꽂아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한어음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독촉을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사람이자 어음 발행인이고, 저쪽도 어음 받을 사람이면서 돈 줄 사람이라면 심플하게 그냥 한어음 쓰지 않고도 독촉하면 되잖아. 독촉, 돈 달라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송금 방식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신용장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추심 방식에서 이 한어음을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예. 신용장과 추심은 중간에 은행들이 개입을 해요. 특히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이 그 신용장상의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합니다.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에서는 책임지고 수출자인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할 사람이 수입자가 아니라 신용장 발행은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LC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 지급인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금 지급을 할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매입은행이 수취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신용장은 경우에 보통 유산스 LC, 기한부 신용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어음을 발행하는 수출자이자 매도인이 중간에 어음을, 그리고 신용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선화증권이나 이런 상업서류 등을 매입은행에게 먼저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매각을 하면 이 신용장을 통해서, 한어음을 통해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이 아니라 매입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에게 그 매입한 한어음의 상환의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추심의 경우에는 추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은행들이 단순히 서류 전달자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지고 수출자인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책임의 주체가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지만 추심 방식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돼요. 수입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음을 받을 사람이면서 대금을 지급할 사람이 되고, 은행이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수출자이자 매도인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자 어음 대금을 수취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한어음이란 게 일종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 어음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의미인데, 한어음이란 거는 결국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한어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일종의 독촉장 같은 건데, 독촉에 대해서 대금 결제 안 해줘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어음은 보통 한어음만 가지고 대금 결제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인질을 달고 다녀요. 인질. 그 인질이 선화증권. 선화증권을 인질로 끌고 다니면서 선화증권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이 인질인 선화증권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게 한어음 치결 제도라는 거예요. 한어음 치결 제도는 또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한어음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무역 대금 결제의 그 어떤 본질, 핵심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뒤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